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미래가치투자연구소의 안정환 본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한정훈의 부동산 DJ를 시청하고 계신 많은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요. 항상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 오늘 기준금리 세 번째 동결하고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의 시장 방향성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하고 영상 찍게 됐고요. 내용 한번 먼저 보시죠. 일단 예상했던 바대로 며칠 전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시켰죠. 이게 7월, 8월, 10월 세 번에 걸쳐 가지고 2.5% 동결입니다. 환율은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에서 결정을 하는데 총 8번 중에 7번 정도 회의를 했고요. 이제 남은 거는 11월 27일 한 번이네요. 한 번인데 이것도 지금 환율이면은 동결이 뻔하겠죠. 그럼 이게 지금 왜 동결이 됐나 살펴보시죠. 자, 하는 기준금리 동결의 이유는 부동산 플러스 가계부채 그리고 플러스 환율입니다. 자, 이게 다 뭐죠? 까딱 환율을 낮췄다가 지금 정부의 10.15 대책 4월 포함해서 경기도 12번 토어제죠. 이게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면은 절대 기준금리를 올릴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미국이 FED가 대단한 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요, 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대립각을 항상 세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다릅니다. 정부 어느 부처든 대통령 한마디에 껌뻑 죽잖아요. 그래서 하는이라고 별 수는 없어요. 그리고 환율 자체가 1,500원을 가니마니 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금리까지 낮추면 이 달러로 전환전해서 미국으로 떠나는 머니무브가 가속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게 한국은행에서는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11월 마지막 통화회의 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예상은 당연히 동결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요.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굉장히 차가워졌지만 부동산 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뜨거운데 오늘은 최근 한국은행이 이 기준금리 동결된 내용으로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일단은 이자 부담 고금리가 굉장히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죠. 이거는 대출 금리가 즉각적으로 내려가지 않고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받으려 하는 사람 모두 높은 이자 부담을 계속 안기게 됩니다. 거기에 두 번째, 여기 매수심리 관망세 심화된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는데 높은 이자율이 유지가 되면서요. 매수자들은 선뜻 이 주택 구매 결정을 내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특히 집값 하락을 예상하는 매수자들은요. 그러니까 급매물이 출현을 기다리는 경향도 좀 커요. 그래서 거래가 위축이 될 수가 있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대출 시장 대출 증가세 둔화가 기대가 되는데요. 이거는 금융권의 대출 금리, 즉 시장 금리죠. 시장 금리가 기준금리랑 동결을 하면서 영향을 받겠잖아요.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은 급격히 하락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우려하는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 네 번째는 전세시장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유지한다. 이 얘기는 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되므로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가 여전히 강해서 전세 가격 상승 압력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봅니다.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단순한 경기 둔화 때문만이 아니죠. 자,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부동산 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을 하면서 금융안전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내용을 올려드렸지만 경제상황, 부동산 시장, 가계부채, 금융시장 주요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내리면 즉각 대출 수요가 다시 늘고요. 거기에 가계 상환 부담이 장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은행권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은 58% 정도 수준으로 이게 여전히 높잖아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저번 달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PF 대출 연체율이 2.3% 상승하는 등
부동산 금융시장 전반에 부실 우려가 퍼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하느니 금리 인하보다는 현상 유지를 통한 안정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금리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인데, 일단은 금리 동결이 불러올 4대 시장 변화가 있어요. 일단 매매 시장, 단기 숨고르기, 거기에 장기 유동성 회복 기대 심리 있죠. 금리 인하가 기대감이 다소 꺾이면서 단기적으로는 매수세, 그리고 관망세, 이 매수세는 관망세로 전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분양가 규제 완화 정책이 이 대출 우대 확대 등의 정책에 맞물리면서요, 실수요층의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미 거래 가능한 유동성이 확보된 상황이라서 가격 급락보다는 조정석이 상속세 유지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따르고 있죠. 자, 그러면 현재 전세 시장이 지금 금리 안정이 곧 전세 안정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금리 동결은 임대인의 이자 부담을 억제해서 전세금 급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안정되면서 세입자들이 부담도 일정 부분 완화될 전망인데, 다만 수도권 신규 입주 물량이 2025년 이 상반기에 집중되어서 일부 지역은 전세 가격 하락세가 불가피하죠. 어쩔 수가 없어요. 반대로 서울 중심지는 매물 부족으로 전세금 반등 조짐이 보입니다. 대출 시장이 실수요자 중심 정책이 강화됐는데, 이게 그 금융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DSR 3단계에 강화한 이게요. 그 투기성 대출 억제와 생애 최초 구입자 보호를 병행하겠다는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번 금리 동결은 대출 규제 강화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투자 목적이 대출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실수요자 대상 정책 금융 상품, 보금자리론이라든지 암신전환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으로 내다봅니다. 일단 투자 심리는 여전히 불안한 관망세. 하지만 이게 인하 후에 폭발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이게 금리 동결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를 억누르지만 시장이 언제까지 동결이 지속될까라는 불안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매수 대기 수요를 늘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2026년 이후에 유입되는 유동성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이게 향후 2026년 상반기 전환 가능성을 보면, 전문가들은 대부분 2025년 말까지는 금리 동결이 유지가 되고요. 26년도 상반기에 첫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리스크. 자, 금리 인하 시에 부채 상한 유예 심리로 대출이 급증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 거기에 전세 반환 리스크도 또 내용이 있겠죠. 하락세인 일부 지역이 전세금 회복 전에 인하되면요, 역전세 위험이 확대가 됩니다. 그 부분이 리스크고요. 거기에 미국 연준의 정책 기조, 이걸 살펴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연준의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기 전까지는 한국은행도 신중하게 유지를 해야겠죠. 거기에 국내 물가는 또 이게 불안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유가며 공공요금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면 물가 반등의 우려 또한 존재하겠죠. 즉 한국은행의 목표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시간을 번다는 거고, 시장의 불안정한 심리를 완화하고요. 동시에 부채 구조를 점진적으로 부정하기 위한 관리형 동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5 충격적인, 어떻게 보면 3차 부동산 규제가 발표가 됐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으로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상에 대해서 누가 봐도 이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인 것은 제가 올려보면 두 가지입니다. 일단 1번 서울시 경기도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 중인 지역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버린 점. 그리고 두 번째,
국소지방에 해당하던 토지거래 허가제를 거의 이 수도권 전 지역으로 지정해버린 점, 이 두 가지인데요. 문재인 정부 때는 단계적으로 규제 지역을 확대에다가 풍선 효과로 전국의 집값이 폭등했던 반면에 이번에는 엄청 넓은 지역을 한 번에 규제하려고 한 것이 조금 이제 이게 좀 엄청난 것 같은데, 추가로 아직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려면 동일 시도 내에서는 불가능하고요.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지정을 해야 됩니다. 97 대책 이것 또한 이 권한을 확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현 서울시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서울의 일부 지역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은 이게 조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서울 전체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함께 토호제로 묶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규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일단 다음과 좀 같아요. 1번,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 지구죠. 이거는 다들 이미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실 거고. 두 번째, 주담대 LTV 하향이죠. 이게 무주택자 같은 경우는 40%, 유주택은 0%입니다. 아예 안 돼요. 거기에 3번, 중도금 이주비 대출 관련인데 1주택 보유자가 재건축, 재개발로 중도금 이주비 대출 취급 시에 추가 주택 구입 제한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주택자 구입은 불가하다, 이 내용이고요. 그리고 4번, 중도금 대출 보증 발급 요건이 강화됐어요. 이거는 분양가격 10% 계약 시 납부 시에 이게 가능한 얘기고요. 그리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걸렸는데, 이거는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이유는 불가하고요. 재개발은 관리 처분 인가 이유는 불가합니다. 양도가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리고 6번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도 5년이죠. 거기에 마지막 7번, 토호제죠. 토호제는 이게 매매 시 구청장의 거래 허가가 필요해요. 거기에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갭투자 금지란 얘기예요. 자, 이게 일단 규제 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곳 중 우리가 저평가된 곳을 매매를 해야 될 거고, 규제 지역 내에서 재개발 사업 진행 중인 곳을 빌라 매매 이런 쪽을 투자하면 굉장히 좋은데, 첫 집이든 아니면 좋은 지역에 투자하려는 방법, 저는 이제 추천을 이런 쪽으로 좀 드립니다. 먼저 1번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게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이곳을 지정이 되지 않았지라고 생각하는 곳들이 있는데, 화성 동탄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이렇게 지정된 곳들보다도 더 투자 가치가 높아 보이는 곳들이 있죠. 그런 지역의 아파트인 경우 아직까지도 토호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갭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적은 금액으로도 매매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아파트는 다른 사람들 눈에도 좋아 보이기 때문에 속도가 생명이죠. 그래서 리스크가 있다면 규제 지역은 언제 넓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 난처해질 수도 있어요. 아직 이번 정권이 임기가 4, 5개월 정도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들의 집값이 올랐을 때 남은 4년 반 동안 이 토호제 지정이 되지 않으려는 법이 없습니다. 또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으로 2번이죠. 이게 2번 같은 경우는 재개발 빌라 매매잖아요. 결국에 정비사업에 방패로 투자해 볼만 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 10월 15일, 15 3차 부동산 규제에서도 정비사업은 최대한 규제를 배제하려는 노력이 보였어요. 이주비 대출의 경우 추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는 의도적으로 지정하지 않는다는 답변한 점이 이를 좀 보여주죠.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공급이 집값 안정화의 핵심 키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 이 경우도 그 기축 아파트에 비해 규제가 앞으로 덜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재개발은 빌라나 다세대 물건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토호제의 영향도 받지 않아요. 위의 기존과 동일하게 세입자가 있는 물건에 대출을 받아 물건을 매매할 수도 있죠. 자, 재개발에도 근데 이게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자, 먼저 관리처분 인가 시 일반적으로 입주권 양도가 안 되기 때문에 준공 때보다 보유를 해야 돼요. 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입주권 양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좀 이거는 내용을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
재개발 일단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2018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한 재개발 지역은 입주권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재개발, 재건축 상관없이 매도인이 10년 보유, 5년 거주한 경우 언제든 입주권 지위 양도가 가능합니다. 거기에 세대원 모두 2년 이상 해외 체류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입주권 지위 양도 또한 가능해요. 거기 그리고 세대원 모두 근무지 혹은 뭐 결혼, 취업, 입학 이런 들의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주권 지위 양도가 가능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일단 현재 규제가 유지될 경우에는 준공시 실거주를 해야 돼요. 이 점은 사업구역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준공이 너무나 먼 이야기라서 그 사이 규제가 어떻게 바뀔지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불안하다면 실거주를 염두에 두고요. 투자하는 것을 저희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언제 시행할지는 일단 모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재개발 투자 시에 좀 가장 큰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사업비는 조합원 분담금하고 일반 분양 이런 수익 등으로 충당을 하잖아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면 일반 분양 수익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오릅니다. 이런 경우 초반에 생각했던 투자의 수익이 줄어들고 심지어 손해도 볼 수도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 저희 뭐 전문가 입장에서 이게 제가 나이가 연령층이 30대 이하거나 혹은 뭐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뭐 어쨌든 재개발 사업 단지의 물건을 매매를 하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이게 아직 모은 자산이 뭐 없는 젊은 층도 있겠지만 이게 시간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한 번에 상급지로 올라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투자 방법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서울시에서 우리는 재개발 투자를 서울시에다가 해야 됩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당연시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곳에 투자할지는 이거는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상담을 통해서 얘기를 드려야 돼요. 밑에 전화번호가 뭐 명시되어 있죠. 전화 연락을 주시면 저희 저 안전한 본부장이고요. 저희 대표님, 사장님 계시니까 언제든지 친절하게 설명이 좀 가능합니다. 상담 가능하니까 연락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